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한 5시간 걸려왔습니다. 굉장히 먼데 사실 제 사촌동생도 여기에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조선소에 살고 있는데 외도 저희 사촌계가 있는데 사촌계 부부동반으로 외도에 놀러 갔던 기억하고 옆에 포로수용소는 3번쯤 지나쳤는데 오늘도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정근 센터장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고요. 우리 박윤선 국장하고는 재생현장 마을 만들기 쪽에서 또 같이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 연으로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반갑습니다. 방금 장승포 아마 중개미체 회장도 하시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마을 관리에 대한 책무도 지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대표? 이사장님? 네. 대표?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 오셨는데 일단 뭐 강의에 앞서서 참 노고 치어드리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애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더욱더 많이 덕분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3시간 정도 아마 2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그 토론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주민참여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LH 옛날 주택공사에서 한 30년 정도를 관련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확히 하면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른바 살고 싶은 도시 정책을 기획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는 도시관리 증진지역 개발 사업,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도시재생 사업 중에 이제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변화가 되어 있는데 줄기차게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의 지원,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인 LH에 있어서의 사업들을 담당을 하다가 지난 2015년부터 천안의 도시행정센터장, 그 다음에 16년부터는 수원에서 이런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만들었는데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 다닌 것 중에 제주도를 빼고 제일 멀리 온 것 같은데 우리 거제시와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일단 환경변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이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도대체 주민의 몫이 무엇인지, 왜 주민과 행정이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중앙정부가 협치형으로 진행해온 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까지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서의 협치체계와 주민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에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운영 사례를 첨부로 붙여놨으니까 혹시 주민분들 일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아마도 올해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순인구가 감소되는 것 같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제가 1959년생인데 저랑 같이 태어난 친구들은 대략 한 110만으로 기억합니다. 110만인데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30만이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100만이 태어나지만 또 사망하는 인구는 적어서 50년서부터 지금까지 평균 50만 명씩 60년 동안 줄기차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인구가 는다고만 기억하고 있었고요. 콩나물 또는 아주 혼잡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되는
또 주택의 공급이 모자라게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뭐 이런 현상들을 늘 저희는 겪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인구가 늘었다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구의 증가가 정지가 되고 오히려 쇠퇴가 사실은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거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거제군에서 거제시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시는 주변에 있는 농촌과 어촌의 인구들을 흡수하면서 지방 소도시가 성장을 해왔고요. 또 소도시들이 또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이제 또 중대도시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중대도시에 있는 인구들은 또 광역시에 있는 인구들은 사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이렇게 사회적 이동을 해나가면서 수도권에 있어서는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느낌은 못 갖고 있죠. 지금도 사실은 올해까지도 서울과 인천, 경기의 인구는 늘었습니다. 전국 인구의 50%를 이제 넘어서게 됐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국의 대부분의 중소도시 인구가 줄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또 토지정책, 도시정책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지점은 이러한 인구의 감소가 구조화되면서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쇠퇴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각 도시가 스스로의 판단과 시민과 주민들의 힘으로 자기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인구가 감소가 시작된다고 그러지만 통계청에서의 기존의 인구 추계는 2031년 그리고 중간에 보정한 것도 2028년부터 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인구 통계에 대한 표는 2016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인구의 감소 추세가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더라도 사실은 2065년까지 약 1년에 30만씩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30만 도시, 익산 같은 도시 하나가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사라져나가는 심각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추계가 나빠서 2065년에 4천만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5,200만인데 2065년이면 40년 남짓인데 2천만이 거의 1,200만 정도가 완벽하게 쇠퇴되는 그런 추세가 저희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 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인구의 감소에 따른 도시의 쇠퇴 나아가서 소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대전 통영간도로를 타고 내려서 오는데 거제도에 딱 들어서니까 보이는 거는 사실은 작은 마을은 잘 안 보이고요. 산자락에 펼쳐져 있는 높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늘었으면 사실 인구가 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내려오기 전에 인구 통계를 보니까 거제시도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게 4, 5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늘어선다고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거제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거제시도 이러한 인구 쇠퇴에 따른 도시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시가 쇠퇴되다 보니까 도시의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각 부문별로 각계에 약진하던 그런 모양새를 벗어나서 도시와 건축, 또 도시와 문화, 예술,
다음에 사회, 경제와 환경, 이러한 모든 분야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융복합하는 이런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주체 사이의 협업도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거제시도 현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도시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과 주민 사이에 또 다른 조절자로서의 중간지원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또 공사나 연구원, 또 전문가 그룹들, 다양한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 아마 그 도시생 사업에서의 파트너는 주민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주민 협의체라고 그러죠. 주민이 뭐냐, 그 다음에 시민과는 어떻게 다르냐. 주민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하나의 우리 마을이나 동에 이렇게 생업을 가지고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 분들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주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또 함께 따르죠.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은 그 마을이나 동보다는 더 큰 시라고 하는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시민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는 분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민에서 시민으로 넘나드는 과정에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협의체는 시의 발전은 기대하지만 사실은 주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장승포나 옥포나 고현과 같은 곳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거제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이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또 시도 고려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대처가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이 돼서 도시적 뉴딜에 있어서는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보조로 들어오는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거제시의 도시재생대학 5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직접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민분들이나 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영상으로 이 강좌를 들으실 우리 주민분들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으로서의 역할도 길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시민으로서의 몫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나 강의하기에 앞서서 항상 납세자라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 주민분들도 국가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데, 통상 나라에다 내는 국세,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있고 우리 거제시에다 내는 시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우리가 낸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하는 말 앞에는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또 마을 만들기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운동. 그래서 운동은 그냥 가치지향으로 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또 활동은 그냥 지역에서 얘기하면 그냥 아주 여기저기에 간섭하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또는 지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무슨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자치활동이라든가 하는 이름으로서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활동에도 무슨 수당이나 이런 걸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는 단어가 쓰기 시작하면 돈이 좀 수반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 가운데 정책적으로 공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사업은 반드시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펼쳐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또는 아마 거제시도 펼치고 있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사업들 또는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제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낸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게서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사업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펼쳐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쓸 때 이게 내 거다 또는 우리 거다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오늘부터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제가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정책 사업을 관리할 때 아마 오포 이동도 2007년에 살고 싶은 도시 사업 때 시범마을 사업으로 선정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1억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주민 주체들에게 행정적으로 돈이 내려가면 1억이 이거 우리가 쓰기로 한 거다라는 의미들의 말씀을 많이 나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어디 가서 강의하다 보면 공무원분들이 100억이 내려왔는데 이거 100억을 주민협의체분들이 이거 우리가 따온 거니까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 100억은 국세에 의한 국비와 중간에 있는 이 경남도가 부담하는 돈, 그 다음에 이제 거제시가 내는 돈,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돈이 이렇게 1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 다른 납세자들이 낸 돈이 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민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민으로서 우리가 통상 만나는 정책 사업에 있어서의 이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위해서만 써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지금부터라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늘 협치를 함에 있어서 좀 행정과 눈높이를 좀 갖춰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도대체 협치가 뭐냐? 도시재생 사업에서 협치가 뭐냐? 협치는 사실은 서로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행정과 주민체가 있습니다. 두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 그게 협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승포나 옥포나 고현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할 때 목표는 사실은 각 사업지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어서 우리가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생각하는 목표나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목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손을 맞잡고 일을 해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이른바 협치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절차가 뭐냐?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보면 공론, 또 토론, 오늘과 같은 학습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 그래서 이것들을 시나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획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수강생으로서 또 우리가 주민협의체의 주체로서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주민으로서의 몫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하시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협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거제시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거제시가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가 아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분들이죠. 아마 주민협의체에 다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주민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과 주민 주체들 사이에서 서로가 아쉬워하거나 서로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이른바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사업 현장 단위의 현장지원센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협치의 구도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게 거제시
그 다음에 해당 주민, 그 다음에 도시행지원센터, 이렇게 세 주체가 장승포나 오포나 고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펼치는 사업, 이게 협치 기반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치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할까? 왜 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할까? 막 이런 아쉬움들이 통상 있을 겁니다. 물론 행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것들을 단계단계에서 얘기하면 힘이 드니까 우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냥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나중에 의견을 좀 들으면 되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협치의 틀에서 보면 사실 이 두 가지 다 바람직한 모델은 아닙니다. 시는 계획을 세울 계획의 수익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권자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행정은 행정에 주어져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준과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이것들 일단 인정해주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나 중간지원 조직에서도 주민분들은 사실은 해당 사업지구에 있어서의 마을의 자원, 역사나 문화 또는 세세한 주민들의 성향, 의지, 막 이런 것들은 또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주민 주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뭐 주민분들이 일정 부분 의견들을 모아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구나라고 주민들도 할 역할이 있다라는 지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협치에 있어서는 나와 너가 다른 몫을 해야 되는 주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사실은 오해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거제시청에 있는 도시재생과의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의 직원이나 활동가들,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분들, 이 세 주체는 각각 서로의 몫이 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면 사실은 상당 부분 서로에 대한 오해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두고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다스려 나가는 것들을 이제 협치라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세 개의 단계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정보 중에서 계획 정보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분들은 아까처럼 우리 마을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제일 잘 알고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은 갈등이 생길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학습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할 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판에 그려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가 처음에 하는 일들이 막 이런 걸 거예요. 활성화계획에 대한 방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까를 놓을 때 세 주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형태가 첫 단계에서 시작이 될 때, 그래서 요거는 행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되 주민과 중간지원조직이 좀 조력을 하고, 요 지점은 중간지원조직에서 대부분 끌고 가는데 주민과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요 부분은 주민협의체 분들께서 좀 책임을 지고 하시는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에서 좀 나누자라고 하는 역할을 나누게 되는데, 그 앞 단계가 서로가 잘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해할 과정, 이게 이제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첫 단계의 1년은 사실은 서로가 잘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해하는 과정이 이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잘하는 것들을 서로 나눈 다음에 결정을 하잖아요. 대부분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은 그냥 다 짜놓은 각본에다가 우리 들러리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바람직한 것들을 좀 많이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이 되면 그런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것들이 행정의 일반적인 결정이나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인 결정이 아닌 세 주체가 함께 권력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른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주민분들이나 중간지원자들이 모르게 만약 행정에서 결정한 다음에 이거 이대로 하겠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아마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아니 뭐 당신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 이거 뭐 당신이 책임져 우린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세 주체가 대부분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이해하는 선까지는 조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마 장승보처럼 사업 4년차 이렇게 막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한 다음에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이 돼서 야 그동안 우리 열심히 했는데 뭐 성과가 없네 뭐 우리가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막 이러한 결정이 된 결과물에 대한 시시비비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각자의 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했다고 그러면 잘된 것과 잘못된 것들도 다 우리의 탓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누구의 책임을 나눈다는 얘기는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잘 되건 잘못되건 간에 우리가 잘하자고 해왔던 것들이 동의한다면 잘못된 지점에 있어서는 잘못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혹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서로를 도닥이면서 애썼는데 우리가 좀 아쉬웠나 보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책임을 함께 나누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분들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중간지원조직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들을 할 때 반드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함께 함으로써 나중에 결과도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당부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딱딱한 얘기입니다만 아른스타인의 이 주민 참여 8단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주민 참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 함께해야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통상 이제 시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맨 밑에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여기에 뭐 조작.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반발이 일어나면 이제 뭐 좀 달래는 거, 이제 치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참여라고 보기 어렵고요. 여기에 있어서 6단계 정도 서로 협력하는 우리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의사결정할 때 100%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계획 안에다가 담아주는 것. 이 정도는 돼야 이른바 참여의 6단계 정도는 올라서야 우리가 이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지점을 중간지원조직에서 좀 기억을 하시고 어려움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상당 부분 투명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제 협치가 우리가 단어를 협치라고 쓰지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협치의 일상화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거제시도 주민제한 공모사업과 또 이런 시민참여 또는 시정에 대한 협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시민들이 시정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 쇠퇴되고 그 다음에 세금이 줄어들면서 지혜를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협치의 역할들을 아마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잠깐 강의 전에 말씀을 나눠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있고 지금은 이제 시민분들이 그걸 대신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협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제 시민자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협치를 지나서 자치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까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사다리에서 보면 맨 끝에 있는 시민이 시정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자치가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중에선 자치회로 전환하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협치의 실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자치회로 넘어가면 이제 시민자치 쪽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협치의 단계인 주민 참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여러분들의 시민성이 결국은 거제시가 자치 도시로 거듭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로 아마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사례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게 이제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공동체 운동이죠. 내려오면서 조사해 보니까 거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된 게 이제 2007년에 옥포이동의 그 시범마을 사업도 그 사례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장스포 같은 경우는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국토교통부에 설립 신고하고 또 인가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활동이 이제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주민 참여나 공동체는 사실 이제 이건 경제 주체로서보다 시민 주체로서의 작동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경제 쪽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면 이런 주체가 사업으로서도 경제적으로서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의미들을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스포 같은 경우는 공동체 기반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진화 단계를 밟고 있어서 뭐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2016년에 선정된 사업인데 엊그저께 사회적 협동조합의 창립 총회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궁동 도시재생 사업지에 비해서는 한 1년 이상 아마 사회적 경제 조직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뭐 아까 이사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아주 간단한 취지로 자영업이나 일반 민간법인 같은 경우는 나의 경제적 이익이 1번이지만 이제 사회적 경제로 넘어가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의 대부분을 지역사회와 또는 그 사회적 가치 쪽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우리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로 진입하기 전에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 덧붙여서 경제적 이익까지도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환원시킨다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의 이해와 사실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지역사회의 주체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다져져야 되는데, 이미 뭐 장스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주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 도시지원센터나 또는 사회적 경제 역량을 가진 중간 지원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들을 배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흐름이 이른바 생활소시에 대한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생활소시에 대한 시범사업을 아마 공모를 했고, 거제시가 전국에서 4군데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거제시에서 응모한 게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4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여서 아마 시범사업이 거제시에도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생활소시가 도시재생과 결합이 된다면 이런 모델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거점 센터 공간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런 공간에 있어서의 경제활동 또는 공동체 활동을 누가 중심이 될 거냐.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현장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공간도 임차해주고 이럴 거예요.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면, 일반 정책 사업이 종료가 되면 현장지원센터가 하던 상당 부분의 역할들을 이른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그러한 이런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유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또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이익도 만들어낼 것인지. 물론 그 이익은 협동조합의 자산이 돼서 우리 마을에 또 우리 도시에 경쟁력을 높이는 대로 재투자되겠지만, 그냥 소모적이기보다 생산적인 방향의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아마 우리 주민협의체분들의 미래, 특히 장승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왜 소통을 해야 될까? 주민분들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행정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라스의 갈등 9단계인데 맨 밑에 있는 3개가 이른바 가장 좋은 거예요. 중간에 있는 3개와 맨 위에 있는 3개는 사실은 소모적인 겁니다. 법정으로 가든지.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그런 결과인데, 맨 아래에 있는 3개가 다툼은 있더라도 또 긴장하고 서로가 오해는 생길지라도 그냥 대화와 토론 그리고 긴 이 서로에 대한 이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승자가 되는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도시적 뉴딜에서 법적으로 안 가는 상황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가는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민과 중간지원조직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서 깔끔하게 서로의 아쉬움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이게 매듭이지는 건 어쩌면 소박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도시적 뉴딜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통하는 거죠. 아까 제가 공유의 첫 번째를 자원을 함께 나누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자원을 함께 나누는 실험을 중간지원조직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제 의사결정 과정으로 넘어갈 때 서로 생각이 다른 지점을 긴장을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서로가 합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런 아래에 있는 3개의 과정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제 몫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통할 때는 사실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풀어내야 되지만 쓰는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후회할 말 하면 안 됩니다. 글을 쓰고 몸짓으로도 하고 말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게 다 소통의 한 방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기록에 남기거나 이렇게 말로 뱉는 지점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참고 의사 표현을 하는 소통에 있어서의 기술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런 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에서는 도시재생 계약 과정이나 또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과정에서 이런 소통의 기술 또는 갈등에 대한 조정의 이런 학습 과정들도 좀 가져면 주민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 단위에 있어서의 협치형 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